안녕하세요. 한편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범석입니다. 자, 이제 그 근대계양기 마지막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파트인데, 근데 사실은 여기는 그렇게 출제율이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화 얘기가 뭐 이렇게 막 다 모여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정치사에서도 우리가 많이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알게 모르게 문제에서 이렇게 조금씩 끼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정치사랑 좀 연결되는 부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근데 노트장은 좀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걸 뭐 이게 막 이렇게 근대문학적인 뭐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좀 다 외우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완벽하게 맞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나는 거 위주로 정치사 중심으로 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좀 같이 기억한다, 이렇게 해서 좀 시험 보기 전에 좀 읽어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파트는 그렇게 또 출제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걸 내가 다 외워서 다 맞추겠다, 그렇게 좀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빨리 진행해 볼게요. 자, 갑니다. 자, 근대문의 수용 첫 번째 방문국. 자, 이건 되게 중요해요. 출판 됐죠? 자, 83년에 방문국이 만들어지고 한성순보가 여기서 처음으로 간행돼요. 이거 언론편에 바로 밑에 있거든요. 또 가서 할게요. 그리고 이게 관련된 게 뭐냐면, 이게 정치사에서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게 82년에 3차 수신사야. 3차 수신사, 그러니까 박용효, 김옥균. 됐죠? 네. 그래서 뭐 게이호숙도 갔다 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와서 고종한테 건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3년 전왕국. 요거 바로 전 시간에 경제 파트에서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세요? 여기서 이제 발행했던 게, 맨 처음에 이제 발행했던 게 멜렌도르프의 건의로 당호전 발행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91년, 92년부터 발행했던 게 백동화예요. 됐죠? 그래서 당호전, 백동화, 이런 것들 다 여기서 발표되고요. 자, 아니, 발행되고요. 그래서 요 얘기를 저희가 앞에서 그 바로 전단원에서 화폐정리사업, 재정고문 메가다가 주도했던 그거 얘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83년 기기창 근대 무기제조 공장인데, 요거는 이제 81년 영선사. 김유식이 청나라에서 텐진에 가서 기기국 보고 와서 만들었다 그랬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전기는 미국이랑 관련 있다 그랬죠. 미국인. 그래서 미국인 콜브란이랑, 그러니까 합자로 해서 만들어요. 대한제국이. 그래서 한성전기회사 만들어서 여기에서 전기 가설도 하고요. 그 다음에 99년에 처음으로 전차를 운행한다 그랬죠. 서대문에서 청량리 구간. 되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위험해서 지하로 넣었다 그랬잖아. 자, 그 다음 전신. 자, 전신은 80년대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신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없어. 그래서 그냥 들어만 두세요. 전신으로 예전에 뭘 했냐면, 급하게 연락을 할 때 정보 같은 것도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잘 모르시죠?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 영화 기생충? 거기 보면 그거 나오잖아. 그 꼬마가 그 인디언 뭐 그거 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 거기서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송강호가 죽지 않았다는 걸 나중에 그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뚜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치잖아. 이렇게 머리로 치나 뭐 하여튼 뚜뚜뚜뚜뚜 하면 이제 그거 길이랑 그거 치는 걸로 이렇게 자음 모음 변환해서 글씨 하는 거 있잖아요. 됐죠? 네, 그래서 선으로 이렇게 음성이 전달될 정도는 아니고, 그렇게 무슨 뭐 모스부호처럼, 그 이제 그걸 모스부호라 그러잖아. 그렇게 뭐 뚜두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하면 그걸로 이제 자음 모음해가지고 이렇게 의사를 전하는 거. 됐죠? 여기 80년대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편은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우편은 원래는 요거는 이제 83년 보빙사랑 관련이 있다 그랬죠. 민영이 미국 가서 보고 와서 건의해서 원래 만드는데 갑신정변으로 중단. 그리고 을미개혁 때 제대로 시행이 돼요. 우체사라고 만들어져가지고. 기억나시죠? 을미개혁 때 다 했던 내용이야. 그리고 나중에 대한제국 시기에 1900년에 세계우편연합에도 가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화 같은 경우에는 경운궁, 오늘날의 덕수궁이죠. 그래서 자, 그곳에, 그러니까 이게 아간파천 이후지, 고종의 황궁 이후에 대한제국 선포하고 전화 가설이 최초로 시작이 되고, 그 뒤로 민간으로, 그러니까 서울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넓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통수단인데, 교통수단이 이거 우리 경제 파트에서 다 했어요. 그래서 이 각종 철도는 다 누구라 그랬어? 무조건 일본. 됐죠? 그리고 그 중에서 최초의 철도가 제일 중요해. 은하철도 999 앞에서 다 한 얘기잖아. 내 말 맞죠? 그래서 경인선. 그 다음에 경부선은 원래 이제 일본이 갖고 있었고요. 경의선은 프랑스가 갖고 있는 거, 이제 프랑스가 공사를 안 하니까 대한제국이 이거 광무개혁 때 했었죠. 그래서 갖고 와서 우리가 직접 가설하겠다. 그래서 서북철도국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일본이 다시 뺏어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자, 러일 전쟁 때 완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차. 이거 좀 전에 했던 얘기잖아요. 999 한성전기회사. 그렇죠? 이게 미국이랑 관련이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대한천일은행. 요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은행은 뭐만 기억해달라? 대한천일은행. 가장 대표적인 민족은행입니다. 요게 나중에 그 한일은행.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은행까지 이어진다 그랬잖아. 그쵸? 네. 자, 그 다음 의료기관에서는 광해원. 요것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84년에 요거는 갑신정변이랑 연결돼 있다 그랬죠? 갑신정변 때 그 민영익이 칼침 33번 맞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당시에 미공사 알렌이 의사인데 알렌이 와서 서양 의술로 슉슉슉. 기억나죠? 쌉쌉, 컴컴온. 슉슉슉. 그래서 고쳐준 거. 그래서 이제 고종이 지원하게 되죠. 자, 그래서 만들어지는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광해원. 여기서 많은 사람들 치료하니까 고종이 기분 좋아서 그해 겨울에 자, 현판을 내려줘요. 그래서 갑자기 이름이 제중원으로 바뀝니다. 자, 그랬다가 나중에 여기가 실제로 이제 재정난에 빠져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의대생도 여기서 배출을 하거든요. 근데 재정난에 빠져서 어려워지니까 그 미국인이 그러니까 미국 전역을 돌면서 미국의 그 에버슨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국에 이 의료 시설마저 없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미국 전역을 돌면서 에버슨이라는 사람이 그 모금 활동을 해요. 그래서 돈을 걷어옵니다. 그래서 1904년에 다시 이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 돼요. 됐죠? 그래서 실제로 모금은 에버슨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그 돈은 기금을 세브란스라는 사업가가 돈을 제일 많이 냈어요. 그래서 병원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오늘날의 연희학교와 합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연세대학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광제호는 대한제국 정부가 설립한 병원이에요. 그래서 그 국립의료원?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문. 자, 이거 이제 건물인데, 근대식 건물. 자, 독립문은 요거 우리가 독립협회 할 때 다 했잖아. 그쵸? 그래서 모금활동 96년에 독립협회가 창립되면서 해서 97년에 완공합니다. 그래서 영은문을 허물고 그 자리에 사실은 프랑스 개선문을 본따서 만드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덕숭석조조는 1909년에 완공을 하고요. 1910년에 낙성식을 해요. 그래서 덕숭석조조는 1909라고도 말하고 1910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요거는 특이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힘든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르네상스식입니다. 여러분, 르네상스식이라는 게 뭐냐면 로마식 돔에다가 그리스식 열주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지금 이제 사진 보이시죠? 덕숭석조는 제가 왼쪽에 넣어놨잖아. 그래서 로마식 돔이라는 게 뭐냐면 이 돔이라는 게 로마 건물의 특징인데 이렇게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됐죠? 이렇게 뚜껑이 있고요. 이렇게 뚜껑이 있는 형태에다가 그리스식 열주라는 게 뭐냐면 주가 기둥이거든요. 그래서 기둥을 이렇게 그러니까 일렬로 쭉 이렇게 배치되는 거.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열주라 그래요. 그래서 밑에는 그리스식 열주, 위에는 로마식 돔. 이렇게 두 개 합쳐지는 걸 르네상스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르네상스식 이제 서양식 건물이고요. 나중에 해방의 공간에서 1차 미소공의가 여기서 열리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98년 명동성당. 여러분, 명동성당은 뭐 아주 대표적인 서양식 건물이죠. 그래서 중세 유럽의 전형, 그러니까 고딕 양식입니다. 됐죠? 규모가 크고요. 그 다음에 특징은 이 르네상스 양식이라는 양식 자체가 그러니까 중세인의 원래 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뾰족탑이잖아. 뾰족탑. 그쵸? 고딕이라는 게. 이게 뭘 형상화한 거냐면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인간의 손의 모양을 형상화한 거예요. 자, 그리고 특징은 뭐냐면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됐죠? 그래서 이건 뭘 보여주냐면 중세 유럽의 경제력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게 중세식 건물, 바로 고딕 양식. 그리고 이 고딕 양식은 뭐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익숙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보통 이제 종교 건물, 특히 교회 건물도 이런 형태로 짓는 건물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딕 양식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원각사는 서양식 극장입니다. 그래서 1908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식 연극이 상연이 되거든요. 최초의 상연작이 은세계입니다. 1908년. 됐죠? 자,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1909년에 그 조명시설에서 화재 사건이 나요. 그래서 이제 홀라당 다 불탑니다. 자, 언론이에요, 언론. 자, 언론은 일단, 여기서는 일단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대한매일신보가 제일 중요해요. 됐죠? 그래서
근대 언론, 구한말 언론에서는 대한민국신보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성순보, 됐죠? 그리고 황성신문. 이 두 개를 보셔야 되는데, 한성순보는 뭐가 중요하냐면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언론이에요. 됐죠? 이제 그래서 요 발행도 국가가 하는 거예요. 이게 방문국에서 합니다. 방문국. 되죠? 여기 지금 촬영하는 데는 방문각인데, 자, 여기는 방문국. 됐죠? 네, 그래서 뭐 방문각에서 했다는 건 아니고요. 자, 재미없네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우리나라 최초 신보인데, 이 관보적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순보잖아요. 이 순이 뭐냐면, 순수한 우리말로 열흘이에요. 열흘. 됐죠? 그래서 10일마다 발행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신문 중에 순한문 신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한성순보였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황성신문. 황성신문은 이제 남공이 발행한 건데 발행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을사늑약 체결때, 이거 을사늑약에서 장지연의 시리아 방송대국이 게재했던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장지연도 잠깐 감옥에 들어가고 신문도 잠깐 동안 정간당해요. 물론 나중에 다시 또 발행되긴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주로 유생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국한문 혼용체예요. 그래서 별명이 일명 수컷들이 많이 본다, 수신문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제일 중요한 건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자, 대한매일신보는 일단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발행인이 영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국인 베델을 앞에다 세웠어요. 근데 실제로는 누가 한 거야? 양기탁과 그 신민의 멤버들이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영국인을 왜 세웠을까? 여러분, 일본인, 항상 일본 뒤에 누가 있다 그래서 일본 뒤에. 기억나요? 영미! 기억나시죠? 영국과 미국이 항상 일본을 밀어주잖아. 자, 그런데 가장 일본이 우호적인 나라가 영국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베델이라는 사람이 영국, 그러니까 전 영국 데일리일보 신문 기자예요. 그래서 러일 전쟁이 터졌을 때 러일 전쟁 취재차 우리나라에 귀국을 한 거야.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입국을 하는데 그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신문이 만들어지는 게 그래서 러일 전쟁 1904년입니다. 1904년 2월 8일 날 리순왕을 갖다 때리면서 러일 전쟁이 발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델이 그 취재차 들어왔는데 양기택이 베델을 잡은 거야. 도와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빌려달라. 그래서 베델을 바지사장으로 앉힌 거야. 그러면서 베델 이름으로 신문이 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문이 그러니까 가장 항일론조가 강해요. 그래서 항일론조가 제일 강해. 굉장히 저항적이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논설들이 여기 많이 나와. 그리고 의병에 대해서도 유일하게 호의적이야.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럴 수 있었던 게 바로 발행인이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검열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던 거야. 여기까지 되시죠? 네. 그래서 고종이 을사늑약 체결됐을 때 이 부당함을 폭로하는 친서도 여기다 발표하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신문은 이제 국문신문, 국한문, 영문판 모두 간행합니다. 황무지 개간 요구, 국채보상운동 이런 것들도 여기서 주도해요. 그래서 나중에 1907년에 얘네들이 신문지법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언론, 출판 이런 이제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약을 하는 거지. 근데 신문지법으로 터치가 안 되는 거야. 왜? 발행인이 영국인이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1908년에 일본 애들이 신신문지법을 만들어요. 일명 신문지법 개정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외국인들이 발행하는 신문까지 이들이 검열 그리고 탄압을 강화합니다. 됐죠? 완전히 대한민국 신보 때려잡으려고 법을 추가로 만들어요. 여기까지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신문 제가 일단 먼저 좀 봤고요. 자, 나머지 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립신문은 자 독립협회 기억나시죠? 최초의 민간신문이고 그리고 여기 순한글신문입니다. 순한글. 됐죠? 그래서 일반인들 계몽을 위한 한글판과 나중에는 영문판을 따로 발행해요. 원래 처음에는 이게 타블로이드 사이즈로 해서 보통, 그러니까 처음에는 96년에는 4개의 면만 나와요. 그러니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그러니까 한번 딱 잡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 4번째 페이지만 영문판으로 발행하다가 나중에 이거 독자의 대상이 다른데? 그래서 아예 한글판과 영문판 각각 발행합니다. 97년 이후에는. 자,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황성신문 아까 말씀드렸던 국한문 혼용 주로 유생들이 보는 수신문이라면 자, 이번에는 일명 암신문으로 불리우는 제국신문도 있습니다. 자, 제국신문은 특징이 뭐냐면 순한글이었고요. 주로 부녀자
그리고 서민층들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별명이 암컷들이 본다. 그래서 암신문이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만세보. 여러분, 만세보는 엄밀하게 말하면 신문은 아니에요. 신문은 아닌데 천도교 기관지입니다. 천도교 기관지인데 당시에 천도교 교인들이 워낙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신문보다도 오히려 발행 부수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눈도장만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향신문, 이건 여러분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천주교에서 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프랑스 신부, 그래서 이 드망즈 신부가 발행을 했습니다. 드망즈 신부. 그래서 프랑스, 뭐야 이거 이렇게 자꾸 부러져? 자, 프랑스 신부가 발행했다. 됐죠? 근데 여러분 이 신문이 지금까지도 발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조금 더 보수적인 신문의 대표가 조중동, 조선중앙동아라면 조금 더 개혁적 신문의 대표를 우리가 보통 한겨레, 경향,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경향신문입니다. 됐죠? 그래서 천주교 뭐 기관 역할도 하고요. 민족 계몽을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언론은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근대교육 학교로 갑니다. 자, 근대 교육에서는 요거는 이제 시간대별로 여러분 보시면 근대 교육은 시간대별로 해서 한 3개의 그룹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해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80년대 근대 교육의 시작입니다. 근대 교육의 시작.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근대 교육의 시작이 뭐냐? 자, 첫 번째는, 자, 원산학사. 여러분 요게 최초에서 중요합니다. 연도도 확인하시죠. 83.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근대 문물 배우니까 여러분 연도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 그 80년대가 민시정권이 초기 개화 정책하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바로 80년대 중에도 보면 83년이 뭐가 유난히 많죠. 그렇지? 원산학사 83이지. 근데 요금 이제 동물학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 했던 것 중에 기기창 기억나요? 기기창도 83이잖아. 방문국 기억나? 방문각 말고. 방문국도 83이죠. 그래서 보면 이 근대문물 수용 쪽에서 보면 83년이 되게 많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참고로 좀 말씀드렸고요.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인데, 근데 요거 이제 사립입니다. 국가가 만든 거 아니야. 그래서 함경도 덕원의 주민들과 그 다음에 당시에 덕원 부사, 그러니까 사또지 사또. 그러니까 수령이 정현석인데 이 사람이 개화지식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최초로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생뚱맞잖아. 근데 다 이거 강화도 조약에서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 4관과 5관이 부산과 2개 항구를 추가로 개항하잖아. 그래서 제일 먼저 76년에 부산이 개항되고 두 번째 개항장이 누구라 그랬어? 80년 원산. 기억나요? 세 번째가 83년 인천. 됐죠? 그래서 원산은 실제로는 우리나라 역사상 두 번째 개항장이야. 그래서 외림문물에 빨리 문호가 열리고 외부 문화의 충격이 컸던 동네입니다. 됐죠? 그래서 원산에서 최초로 만들어지고요. 특징은 뭐냐면, 특징은 문예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서양 학문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무예반이 따로 있었어요. 됐죠? 무슨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고구려의 경당처럼. 됐죠? 자, 그 다음에 동문학은 멜렌도르프의 건의로 만들어진 영어 강습소입니다. 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토양간 양성소고요. 그 다음에 유경공원은 여기는 최초의 관리학교예요. 아까 여기는 사립이라 그랬죠? 아니, 덕원부사 정현석이 주도는 했지만 이 사람이 정부 돈으로 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돈 모아서 만든 사립학교라고. 여기는 정부가 세운 거야. 됐죠? 자, 특징은 좌원과 우원으로 운영이 되는데 좌원은 현직 관료, 젊은 관료들, 그리고 우원은 학생들이에요. 됐죠? 아직은 공무원이 아닌. 자, 그래서 여기에 미국인 티처들도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헐버트 앞에서 했다. 그 워싱턴 특사 있잖아요. 그래서 헐버트, 길모어, 벙커 뭐 이런 미국인들을 초빙해서 또 뭐 영어도 가리키고 뭐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요? 유경공원. 그래서 파크 아니야, 스쿨이야, 스쿨. 최초의 관리학교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로는 그 1890년대 그러니까 가보개혁을 비롯해서 광무개혁으로 이어지는 관리학교들이 있어요. 여기는 전부 관립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거예요. 자, 가보개혁 때는 2차 가보개혁 때 기억나세요? 2차 가보개혁 때 뭐가 있었다 그랬어? 고종이 직접 교육입국 도서를 발표하잖아. 그러면서 교육이 중요하다. 됐죠? 이러면서 자, 바로 만들어지는 게 95년 한성사범학교예요. 오늘날
서울사대 전신쯤 됩니다. 됐죠? 나머지 외국학교는 됐어요. 자, 요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광무개혁 때 보면 식산응업정책, 상공업진흥정책 과정에서 상공학교나 실업학교 같은 이런 인재들.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특성화고. 됐죠? 뭐 상고, 농고, 공고. 됐죠? 네, 이런 이제 학교들을 만들었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가보기역이 더 중요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을사늑약 이후에 국권피탈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이제 애국계몽 운동가들이 교육,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 이 얘기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때 학교들이 만들어. 앞에서 했다. 안창호가 설립했던 오산학교. 이 시민회 때 했잖아. 기억나요? 그 다음에 이승훈이 만들었던 오산학교, 대성학교, 오산학교. 전부 신민회네. 되죠? 네, 그래서 사립학교들 만든다. 누가? 애국계몽운동가들이. 됐죠?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앞에서 우리 했던 얘기야. 자, 그랬더니 이제 일본이 이걸 탄압하기 위해서 1908년 사립학교령을 선포해요. 그래서 사립학교 설립 인허가, 그리고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됐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애국계몽운동가들이 만든 사립학교 말고요. 사립학교가 또 한 종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선교사들이 만든 사립학교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선교사들 중에 이 교육을 많이 했던 건 주로 개신교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만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북감리회 사람들이, 미국의 북감리회 사람들이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 2개 정도만 살짝만 로또장 찍어 두시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같은 사립학교라 제가 지금 사립학교 성격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기적으로는 여기는 좀 더 빨라요. 그래서 1880년대입니다. 그런데 80년대 대표적인 게 아펜젤러가 만들었던 배제학당. 요거는 노트장 하나만 좀 찍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초입니다. 외국인 선교사가 만든 학교 중에는 85년 배제학당이 최초예요. 최초. 됐죠? 그러니까 그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걸로 따지면 원산학사보다 늦고 유경공원보다 오히려 좀 빠르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학교 중에는 스크랜튼 부인이 만들었던 이화학당입니다. 그래서 1년 늦어요. 86년. 그리고 이제 뭐 요식이 만들었던, 또 언더우드가 만들었던 뭐 경신학교라든가, 또는 뭐 베어가 만들었던 뭐 이런 이제 뭐 숭실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한 2개 정도만 보시죠. 2개. 이거 이제 최초고, 여기는 최초의 여학교고. 됐죠? 네, 이 정도. 자, 이렇게 해서 교육과 관련된 말씀 다 드렸고요. 자, 마지막 국학. 자, 그래서 국학이랑 이제 뭐 문학 뭐 이런 거 남았는데, 여러분 국학은 사실은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일단 기본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요 파트가 시험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건 일제강점기 쪽에 가면 중요합니다. 특히 여기서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무조건 신채호랑 박은식이 제일 중요한데, 신채호 박은식 시험에 나올 때는 요 파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그 민족주의 사학 할 때 다시 어차피 얘기할 거예요. 자, 그다음 그래서 이건 이제 일제강점기랑 이어질 얘기입니다. 여기서 조금 가볍게 보시고 제 일제강점기 가서 또 얘기할게요. 국어 쪽에서는 주시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어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국어를 얘기할 때, 한글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세종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주시경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됐죠? 한글은 보통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1907년 국문연구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나중에 일제강점기에 1920년대, 30년대 여러 가지 활약들을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역사로 갈게요. 자, 역사는 신채호 박은식. 자, 외국의 흥망사, 외국의 명장, 이런 것도 많이 소개합니다. 신채호 선생은 뭐 을지문덕전이나 이순신전이나. 됐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우리가 이제 이걸 근대 계몽사학이라고 하는데, 요 시기에 그러니까 역사 속에 있는 위인이라든가 외국의 흥망사를 많이 소개했던 건, 우리가 이제 국권피탈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이런 이제 국난,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거보다 더 힘든 일도 겪었다. 이번 일도 이겨낼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의도로 역사 편찬을 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또 하나 신채호, 그러면 이건 뒤가 다시 얘기할 건데 1908년 독사실론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독사실론은 대한민일신보에 게재했던 건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이 제시가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후에 요거는 일제강점기 신초편에 가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박은식도 이런 여러 가지 뭐 위인전 이런 편찬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혼 얘기하는데 요거는 일제강점기 가서 또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최남선
뭐 이런 사람들이 조선광문회의 설립회에서 또 민족 고전 뭐 이런 것들 다시 재간행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학, 종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 여기는 뭐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뭐 가볍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교육 개정이 바뀌면서 사실은 이게 문학사 이런 것들은 좀 국어 쪽으로 넘겼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것만 뭐 가볍게. 자, 첫 번째 최초의 신소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최초. 그 정도만 보시죠. 이인직의 혈의 그렇죠? 이게 1906년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신소설입니다. 그래서 뭐 노트장 한번 찍고 가시죠.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도 근데 이 이인직은 완전 친일파입니다. 그래서 이완용의 뭐 아주 대표적인 비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완용이 어디 가서 연설 같은 거 할 때 뭐 이인직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좀 글을 잘 쓰는 문필가다 보니까 그런 연설문 같은 것도 이인직이 다 써주고 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자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은 이 말 그대로 애니멀들의 뭐 회의. 그래서 여기에 여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우를 일본으로 해서 일본을 이제 빗대어서 비판하는 그래서 1910년 금서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신채시는 자 1908년 이건 이제 1908년이에요. 1908년 자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최초의 신채시입니다. 여러분 이제 국어 시간에 배우지 않았나요? 여기서 말하는 해는 선이 아니에요. 시야 시. 됐죠? 네, 그래서 바다가 소년에게. 됐죠? 자, 그다음 그래서 가볍게 이제 역사적 의미만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종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86년 조불소 통상조약을 통해서 포교 자유 허용하죠. 그리고 이제 뭐 성교, 뭐 자선 뭐 됐고요. 경향신문 앞에 언론할 때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개신교는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앞에서 그 사립학교 제가 배제학당, 이화학당 말할 때 그거 다 교육 쪽이었잖아, 그렇죠? 네, 교육 의료 쪽이고. 그다음에 천도교는 실제로 이제 원래 동학을 일본이 이용구를 통해서 자꾸 친이라 하거든. 그래서 손병희가 그들과 결별하면서 끌고 나온 거야. 됐죠? 그래서 천도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됐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천도교 기관지, 동학 기관지, 뭐 만세보. 이 사람들 뭐 만세 대빵 좋아해. 그래서 우리가 언론할 때도 만세보 얘기 잠깐 했죠. 그다음에 이제 대종교, 나철 오교승이 만든 건데, 여러분 이게 원래는 1909년에 단군교란 이름으로 처음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 수저였던 단군을 신앙의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굉장히 국수주의적인 종교죠. 자, 그런데 이 단군이라는 이름이 일본을 너무 자극해서 1910년에는 이름을 대종교로 바꾸게 됩니다. 됐죠? 네. 그리고 또 근거지도 만주 쪽으로 옮겨요. 그래서 뒤에 우리가 만주에 뭐 중강단이라든가 또는 무장독립전쟁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근대 개항기 구한말 문화 파트까지 저희 다 끝났네요. 자, 그래서 근대 개항기 저희 이제 다 끝났고요. 자, 그다음 우리 이제 일제강점기로 가야 됩니다. 일제강점기. 근데 이제 요 단원이 조금 큰 단원이라서 자, 요번 시간에 자, 지금부터 제가 조금만 그러니까 요 단원 얘기, 일제강점기 얘기 조금만 하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일제강점기 이제 1기, 2기, 3기에서 얘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요 단원이 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먼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일제강점기는 지금 요 첫 단원의 얘기는 지금 뭐냐면 여러분 지금 교재 우리 일제강점기 넘어온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교재 몇 페이지야? 208페이지. 자, 교재 208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이 일제강점기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했던 근대 개항기랑 현대사랑 여기가 좀 서술 방식이 살짝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쭉 가는 거야. 그래서 요 단원 자체가 여러분 거의 기출에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그런데 요 단원은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이 단원은 무조건 많이 나오는 단원이야. 일제강점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원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이게 출제 문항 숫자를 떠나서도 이게 가장 기본 베이스가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제 그 강점기를 35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1910년대를 1기 보통 그 다음에 1920년대를 2기 그 다음에 1930년대를 3기 이렇게 보통 시기별로 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이렇게 보통은 3개의 시기로 구분을 합니다. 3개의 시기, 1기, 2기, 3기.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1910년대, 20년대, 30년대예요. 됐죠? 자,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에서 광복의 그날까지 해서 일단 이 첫 번째 단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근대 개항기는 60년대 대원군, 70년대 뭐 미션권과 개항, 그리고 이제 뭐 근대적 조약들, 그리고 80년대 초기화 정책의 추진, 그다음에 그 속에 갈등인 82년 임무군란,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순차적으로 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요. 그리고 이게 베이스야. 이거를 베이스로 딱 깔아놓고 그 다음에 얘기들이 위에 얹어지는 구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일제강점기는 요 첫 단원이 되게 중요해요. 자, 일단 첫 단원의 키워드 먼저 해볼게요. 자, 1기. 그러면 일단, 자, 무단통치입니다. 무단통치. 됐죠? 자, 그래서 이 어리버리한 조선놈들 시작할 때 아예 싹 밟아놓겠다는 거야. 밟아놓고 시작하겠다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무단통치. 됐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제육주의 국가와 식민지 국가의 관계는 제가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세계사적 보편성이야. 그 정도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나라를 잃었던 민족이 우리만이 아니에요. 정말 많았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그런데 우리는 일본한테 좀 심하게 당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처럼 당했던 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는 또 시간도 35년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 근데 굉장히 심하게 당한 케이스고. 그래서 이 무단통치. 무단통치는 잠시 후에 제가 교재 들어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헌병입니다. 헌병. 됐죠? 그러면 헌병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헌병이. 이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는데 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헌병이 뭐죠? 군인의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헌병이랑 부딪힐 일도 없고 헌병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의 경찰을 헌병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헌병 통치라는 건 뭐냐면 일단 기본 치안을 다 헌병이 하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말을 바꿔보면 한국인들을, 조선인들을 뭐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야? 군인으로 생각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군인들의 경찰인 헌병이 통치를 하는 거지. 이해됐죠? 그러면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군인은 뭐 하는 사람이야?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군인에는 항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라고 소리치는 순간 무조건 돌격 앞으로인 거야. 거기에 내 생각 따위는 없는 거야. 뭐 잠깐, 저는 뭐 이게 뭐 비탈길이라서, 저는 뭐 이런 거 뛰는 거 못해요. 그딴 거 없어요. 그러면 지휘관이 그 자리에서 손권해서 그냥 쏴도 돼요. 직결 처분 대상이야. 이해됐죠? 군대는 그냥 명령에 복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놈들은 명령을 듣든가 아니면 죽든가. 이해됐죠? 이게 헌병경찰 통치야. 자, 두 번째. 2기가 되면, 그러나 그 조선인들의 이제 엄청난 반발. 그래서 3.1운동을 경험하면서 이들도 생각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 애들 아주 어리버리하고 싹 다 밟아놓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들의 저항이 장난이 아니야. 그죠? 거기다가 실제로 이게 세계사적 분위기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세계 1차 대전이 끝나면서 세계 전체가 좀 평화 모드, 비폭력, 그리고 뭐 사회주의 국가도 막 출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그 다이쇼 데모크라시라 그래서 일본의 천황이 바뀌면서 조금 민주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일본 내부적으로도 좀 이제 반성을 하는 거야. 우리의 포갑적 통치가 사실은 얼마나 효과적이었느냐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의 이 포갑적 통치가 오히려 조선 애들의 단결을 강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더 사실은 고급 통치 방식으로 바꿔요. 자, 이게 뭐냐면 이른바 문화 통치입니다. 그래서 유화 정책이죠. 문화 통치의 핵심은 유화 정책이야.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좀 더 부드러워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실상은 이 안에 내면은 굉장히 기만적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뭐야? 유화 정책이지. 그래서 실제로 이 문화 통치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가장 핵심은 이걸 왜 기만적이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야 우리도 이제 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야 우리 좀 잘 지내자. 니네들도 니네 의견 얘기하면 우리가 좀 잘 들어줄게. 뭐 이렇게 좀 바꾸는 척 했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조선민족 내부에서 친일파를 양성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문화통치의 가장 핵심은 조선민족을 어떻게 하겠다? 이간 분열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간 분열. 됐죠? 그리고 실제로 조선민족을 이간 분열시키겠다는 이 문화통치는 상당히 성과를 거둡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런 제국주의 통치 방식은 일본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가 신항로 개척 이후에 제국주의 뭐 일본 국가라고 했던 그 라틴 애들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뭐 에스파냐, 포르투갈 뭐 이런 애들.
그리고 이제 그보다 조금 더 후발주자였던 뭐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또 제국주의 국가들. 그래서 이 라틴의 통치 방식이 만약에 무단 통치였다면 영국식 통치 방식은 조금 더 세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유화 정책을 섞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식민지 국가에서 친형적 식민지인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영국이 그 인도를 경영할 때 보면 인도는 엄청난 계급 사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카스트 제도라 그러잖아. 그래서 뭐 브라만, 뭐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대로 그냥 크게 한 거야. 실제로 수드라만 막 열 몇 개 계층이 있고 막 그래요. 뭐 아예 막 불가촉 천민이라는 것도 있어. 터치도 해서는 안 되는. 됐죠? 막 더러운 게 없는. 무슨 코로나 환자야?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엄청난 계층이 있거든. 근데 그 중에 브라만 가장 높은 계층, 그리고 좀 사는 애들, 인도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런 가진 자들의 자제들 중에 좀 똘똘한 애들, 이런 애들을 영국 애들이 찍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영국에서 유학을 시키는 거야. 뭐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런 데서 유학을 시킨 다음에 박사학위까지 다 줘가지고 인도로 다시 보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 인도 민족을 배신하고 완전히 뭐 영국 편에 서고 아니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영국한테 우호적이지 않겠어요? 왜냐면 내가 영국 유학파잖아. 내가 젊은 시절을 영국에서 보냈잖아. 그러면 내가 기본적으로 거기서 공부했는데 내가 거기서 학위도 땄는데 기본적으로 영어는 잘할 거 아니야. 맞죠? 거기다가 내 친구들 영국 애들 많잖아. 그리고 영국에서 인도와는 다른 조금 더 발전된 선진 문화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거기서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데 젖어든다니까. 아니 사람이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냐고요. 됐죠? 이렇게 인도 안에서 친형적인 인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화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조선민족 내부에서 아주 친일적 조선인들을 본격적으로 양성하는 거예요. 이러고 나면 이제 조선인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 문화통치에서 민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 예를 들어 이광수나 최린이나 최남선이나 이런 이제 친일파들이 막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한순간 친일이 된 게 아니에요. 일본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요. 그리고 실제로 이 친일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친일파는 이게 효과가 굉장히 큰 게 당시에 많은 조선인들은 오히려 일본인들은 이해를 했다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걸. 왜냐하면 저기 일본 놈들이잖아. 그런데 조선인 중에서 더 친일적인 조선인들이 등장한다고. 그럼 이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조선인들은 정말 크게 실망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쟤들은 일본인이잖아. 근데 너는 조선놈 아니냐. 그런데 왜 일본놈보다 더 악랄하게 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조선인이 진짜 친일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일본인이 안 하는 짓도 한다니까. 이게 한번 그쪽으로 완전히 가고 나면 여러분 더 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일제강점기에 진짜 막 그 이제 혈서로 해가지고 막 쓰고 이런 애들 있죠. 그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남아 있는데 오늘날 그게 조선인들이 야 일본 애들은 혈서 안 쓴다니까. 자기 원래 일본인이잖아. 근데 조선인인데 정말 나는 천황한테 충성한다. 나는 진짜 일본인이 되고 싶다. 이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 오바를 하는 거야.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됐죠?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민족의 자긍심이 완전히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저렇게 조선인인데 마치 일본 놈처럼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죠? 그럼 이제 조선인은 뭐라고 생각했어? 이러니까 나라를 빼앗기는 거야. 이 민족이 무슨 미래가 있어. 이런 생각을 보면서 그 친일파들을 보면서 오히려 자존감이 더 무너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실제로 문화통치는 굉장히 많이 성공을 거둡니다. 그런데 일본이 3기에 또 왜 바꾸냐? 왜 바꾸냐면 대륙과의 엄청난 전쟁을 시작해요. 그래서 1931년에 이들이 만주에 대한 본격적 침공을 시작하거든요. 이러고 나면 이 대륙과의 엄청난 전쟁 속에서 문화통치는 실제로 여러분 굉장히 효과적이었지만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다릴 여유가 없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이제는 자, 3기가 되면 이들이 들고 나오는 게 민족 말살 통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얘들 대단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독일의 히틀러가 유태인 학살하는 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독일 방식은 이거잖아. 유태인이 인종의 쓰레기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를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 그리고 이 문명을 발달시키고 인류를 이끌어가야 될 우리 아리아인의 순수혈통 들이 저 쓰레기들을 지구에서 없애야 한다. 그래서 뭐 아우슈비츠니 뭐 이런 게 막 만들어가지고 아우슈비츠로 여러분 독일에 있지 않아. 폴란드에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막 유태인들은 총알도 아깝다 그래서 막 이제 집어넣고서는 막 그냥 도끼스로 막 그냥 죽이고 막 파묻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엄청난 대학살 하잖아. 근데 일본은 그건 아니야. 너희들의 몸뚱아리는 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만 머릿속에 조선인이라는 생각만 지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민족말살통제.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본문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가장 대표가 내선 일체. 됐죠? 여기서 말하는 내는 일본, 선은 조선이에요. 여러분 일제강점기가 되면 1910년에 대한제국을 다시 이름을 뭐로 바꾸냐면 조선으로 바꿉니다. 일본이. 됐죠? 근데 이때 일제강점기에 썼던 조선은요. 국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한제국의 공식적 주권이 소멸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말하는 조선이라는 뜻은 뭐냐면 지명이에요. 지명. 됐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 그러니까 뭐 호남인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그 지명이잖아요. 지명. 그렇죠? 그래서 조선인. 그래서 자, 내선 일체.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이 일체 하나다. 그리고 두 번째 일선 동조론. 그러니까 자, 그대로 읽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과 조선의 조상이 같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다. 뭐 이런 얘기야. 이해되죠? 그때 갑자기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왜 하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하면 얘네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황국신민화라 그래요. 황국신민화.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희 반도인들도 전부 우리의 텐노의 자랑스러운 신민들이다. 갑자기 이 얘기를 해. 우리가 남이가. 갑자기 이건 이게 무슨 얘기야? 여러분 우리가 남이가. 원래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뭐예요?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우리가 남이 아니니까 니네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야? 당신이 내 말을 좀 들어줘야 한다야. 왜? 우리끼리 안 챙기면 누가 챙기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민족말살 통치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자, 이 엄청난 대륙과의 전쟁에 조선인들을 끌고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옆집 불구경하듯이 하지 말라고. 이 전쟁이 너희들의 전쟁이기도 하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단통치, 민족말살통치.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정치적으로 세부 사항들은요. 가볍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경제. 사실은 경제가 조금 더 어려운데 경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키워드만 잡아볼게요. 자, 1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교재에다 다 체크할게요. 1기는 땅. 그래서 1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토지조사 사업. 됐죠? 1기는 뭐 뺏어간다고요? 땅. 자, 그리고 두 번째 1기는 일본이 이제 한반도에 와서 무슨 뭐 헌병 경찰복 입고 똥폼 잡으려고 온 게 아니라 얘네들이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 재정 확보하는 거야. 재정. 식민지에서 돈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여기 1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2기는 자, 쌀. 그래서 산미증식 계획. 됐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쌀을 그러니까 이전에도 뭐 쌀 많이 사갔잖아.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이 생산해서 끌고 가겠다는 거야. 가져가겠다는 거야. 근데 갑자기 원래 쌀 많이 가져갔는데 얘는 무슨 놈이 이렇게 쌀만 처먹어?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냐면 이 이유가 한반도를 보면 없습니다. 모순이 일본에 있어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일본이 산업화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산업화 과정에서 일본 내부적으로 모순이 생겨요. 근데 이 모순을 한반도에서 해결하겠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산업화는 필연적으로 도시화를 동반하거든요. 도시화. 근데 초기의 도시화는 대부분 다 똑같아요. 자, 뭐냐면 이촌 향도야. 여러분 이촌 향도가 뭐죠? 농촌에서 이사를 가는 거야. 어디를 향해? 도시를 향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농촌 인구가 줄죠.
근데 이 농촌 인구는 다 도시로 갔잖아. 근데 이거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 식량 생산과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농촌 인구의 숫자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도시화 초기에 나타난 이촌 양도로 인해서 일본 내에서 식량 생산은 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근데 식량 생산이 줄었잖아. 그런데 산업화는 필연적으로 인구의 폭발적 증가를 갖고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사에서도 우리가 이제 60년대, 70년대를 산업화 세대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때가 베이비붐 세대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야. 됐죠? 전체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그러니까 산업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일본 내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게 뭐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일본 내부에서 뭐라고요? 인구는 느는데 식량 생산은 줄잖아. 그러면 요 둘 사이에서 뭐가 돼? 모순이 발생했잖아요. 이 둘 사이의 밸런스가 깨지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본 내부에 1920년대가 되면 이 결과 쌀폭동이 일어나요. 쌀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일본 내부에서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어디 와서 해결하겠다? 식민지 한반도에서 해결하겠다. 식민지 조선에서. 그래서 삼미식 계획, 그리고 배경은 일본의 산업화. 이게 20년대 중요한 거예요. 자, 30년대 갈게요. 30년대는 미주말살 통치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크게 이제 축이 두 개인데 30년대는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 쌀, 그리고 30년대는 몽땅이야. 몽땅. 됐죠? 눈에 보이는 거 빡빡빡빡 다 긁어가요. 근데 이 30년대는 축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31년 만주사변. 됐죠? 만주사변 이후. 자, 그리고 또 하나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이렇게 해서 자, 경제수탈은 전쟁을 축으로 해서 만주사변 이후에 남면 북양정책, 그리고 북쪽에 공업화를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중일전쟁 때는 정말 이게 몽땅입니다. 여기에서 중일전쟁 때 얘네들이 미쳐날 때예요. 이게 국가총동원령. 됐죠? 그래서 자, 국가총동원 법을 제정한 다음에 진짜 눈에 보이는 건 빡빡빡빡 다 긁어가요. 됐죠? 그래서 만주사변 이후에 심화되지만 정말 얘네들이 극한으로 가는 건 언제다? 중일전쟁.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1기, 2기, 3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기, 2기, 3기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일장전기 넘어가면 요 첫 단원이 끝나고 요 단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의 대응이에요. 근데 우리의 대응이 항상 어떻게 이루어진다? 똑같이 10년 단위로 가시면 돼. 그러니까 근현대사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무조건 10년이야. 자, 그런데 요건 어떻게 갈 거냐면 국내 대응, 국내, 그리고 국외 대응. 요렇게 머릿속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20년대 국내 대응, 20년대 국외 대응, 30년대 국내 대응, 30년대 국외 대응.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 10년 단위로 해서 물론 이제 여기 3기는 10년은 아니죠. 그렇죠? 뭐 한 15년쯤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축을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보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1910년대 우리 이제 오늘 다 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했던 얘기인데 다음 강의에서 요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얘기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제강점기 여러분 정리하실 때 이렇게 머릿속에 큰 틀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시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